주영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한다면 뉴스 브리핑이 방송되는 도중이라도 실시간으로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승진 임명된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 어제도 국회를 찾았고 오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한병도 수석을 맞이하는 여야 대표들의 표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네.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을 더불어민주당의 야당에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많이 찾아뵙고 말씀 많이 듣고 그래서 깊은 소통을 통해서 당을 풀어야 진정으로 분명히 됩니다. 우리 의원들 좀 자꾸 잡아가지 마. 어제 우리 대변인이 세게 논평을 냈던데. 말씀 듣기 위해서 많이 찾아뵙고 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저희 확고한 생각은 야당은 우리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당 사이에 좋은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통이 되면 저는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협치의 핵심 주역이 바로 청와대 정무수석이겠죠. 그래서 한병도 새로운 정무수석에게 쏠린 정치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 같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병도 수석, 물론 상견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당 대표들도 표정은 나쁘지 않나요? 그렇죠. 축하 인사하는 자리니까요. 이제 수석됐으니까 이제 수석돼서 인사 온 거니까, 험한 말 할 자리는 아닌 거죠. 이제 좋은 덕담이 오가는 자리일 거고, 또 한병도 수석 입장에서도 전혀 모르는 얼굴들이 아니잖아요. 정무비서관으로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국회를 상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만나왔던 얼굴들이고 또 만나왔던 사람이 승진을 한 거기 때문에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마음 가볍게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참 언제 들어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 잘하는데 말이죠. 우리 당 의원들 좀 잡아가지 마, 그만 좀 잡아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거 좀 개선된 발언 같은데 12월 12일 날 이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한성교 의원 등등은 홍 대표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 막말이 당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당대표가 지나치게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심지어 이제 한성교 의원하고 장제원 대변인 간의 설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마침 손님이 한병도 수석이 오니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다. 우리 당 사람들 좀 그만 잡아가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또는 이제 당내 공통된 위기의식에 대해서 대표가 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좀 준비되고 한병도 오면 이 얘기 꼭 하면서 당내 시끄러운 걸 좀 수습해야지라는 정치적 계산이 어느 정도 깔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한병도 정무수석 임명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내놨어요. 청와대는 운동권 아니면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전대협 출신 비서실장에 전대협 출신 정무수석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전희경은 얼마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같은 취지의 질문했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감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뭐 386 모래시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이제 뭐 국가의 민주화든 아니면은 국가의 발전이든 뭔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뭐 지금에 와서 지금 운동권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큰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인사가 소위 뭐 코드 인사, 뭐 전대협 출신 인사들이 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눈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한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 벌써 386이 언제적 386입니까? 이제 586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어떤 그 활동을 하느냐.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소탈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앞으로 정무수석이 뭐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지금 중요한 관건인데 이 첨예한 그 소위 그 사당 구조 하에서 어떻게 정무수석이 그 역할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좀 홍준표 대표를 찾아갔는데 홍준표 대표가 뭐 잡아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병도 실장이 뭐 큰 기대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찾아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누울 자리 보고 자리를 뽑지.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자유한국당의 이 반대는 이미 예견된 이제 상수기 때문에 역시 키를 쥐고 있는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여기에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한병도 수석의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거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현 정권에 대해서 친북 좌파 뭐 이른바 주사파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윤춘호 의원께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고백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도 사상이 의심스럽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심이 가는 사람이 의심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80년대라는 한 시대, 80, 90년대 시대에 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그때 뭐 주사파가 있었고 또 PD파가 있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양쪽이 나눠져서 치열한 사상 투쟁도 있었던 것인데 다만 이제 전희경 의원이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은 박창환 교수 말씀에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대협 의장 이후에 많은 정치적 행보들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사회인으로서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도 했고 임종실장 서울시 정부시장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20대에 뭐 임종실 실장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주사파라 하더라도 주사파 학생이 임종석 실장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학생운동의 주류가 주사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 30년, 30, 40년이 지난 뒤에 그때 20대 당신의 행적을 가지고 지금의 정치적 공격을 한다는 것은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사상적 경로가 어떻게 바뀌었냐. 근데 이걸 가지고 딱 프레임을 만들어서 당신 주사파지. 청와대가 주사파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우파가 권력을 되찾아오는데 합당한 질문인 것인가. 너무 그 옛날의 어떤 한 시절의 회고적인 박제화된 한 지점에서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그 좌파들은 끊임없이 변신해 가는데 우파가 80년대 한 지점에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좌파였다, 주사파였다는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해서 국민들이 임종석 실장이 북한하고 무슨 소통하고 있는, 내통하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 그렇다면 그건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두려움 내지 의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나 당 공식 논평으로서 전 문제가 저렇게 지적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거꾸로 자유한국당의 그런 생각의 기류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몰려면서 그야말로 수구라고 비판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희경 의원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좀 더 플렉시블했으면 좋겠다.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20대의 한 청춘의 사고를 끄집어내서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당신이 증명하라고 계속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임종석 실장 말대로 굉장히 좀 결례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대선 때 관훈 토론에서 안희정 지사가 같은 질문 받았다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충남지사가 된 저에게 지금도 주사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이 자리에서 또 물어보신다면 저보고 여기서 전향서를 또 쓰란 얘기입니까? 이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취재기자로서 80년대 운동을 했던 이른바 386, 지금 586으로 불리는 그 세대들 만났을 때 드는 느낌들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엇보다 80년대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과 아니면 한병도 정무수석 같은
젊은 청춘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주사판이 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넣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 더 뜨겁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장 절실한 가치였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진짜 상 받아서 부족함이 없었을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박정환 박사께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80년대 한때 어떤 사상적인 어떤 큰 흐름의 한 부분만을 떼놓고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것이고 주영진 앵커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뒤에 행적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살아온 모습들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국회의원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 선거 구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지금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짧게 해주세요. 예. 북한 문제를 계속 지금 우파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당신 입장이 뭐냐 했는데 80년대 초중반으로 우리가 시간을 되돌이켜가면 그 이전에 군사정부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북한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전면적으로 차폐되어 있었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무슨 시국 사건 때문에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김일성 동영상을 검찰에 틀어준 걸 보고 김일성 얼굴을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럼 거꾸로 그 이전의 군사정권의 역사는 오히려 북한이라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북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차폐된 채. 그럼 80대 중반의 북한에 대한 친북이든 어떻든 북한에 대해서 어떤 문을 열어 제치는 어떤 형태의 학생운동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50이 넘어서 아직도 당신이 정북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어이없는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역사를 좀 풍성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좀 풍성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 중에 편협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상당히 존경하는 걸로 나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 군관을 지내고 또 여순 사건에 관련되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그 어떤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나 아니면 소위 그 빨갱이로부터 전향한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활동이 산업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본다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균형돼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그 편협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가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병도 새로운 정무수석이 전대협 출신,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386 세대, 지금은 586 세대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일정 부분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586 세대다운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는 모습 한병도 정부수석도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한병도 정부수석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이틀 뒤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요즘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그런 기운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곡간에서 민심 난다고 합니다. 우리 정치 곡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옥죄기로 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 다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지만 여당이라는 것은 역시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것을 풀어줄 때 이 정치는 풍요롭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의 문제 여당답게 이렇게 좀 큰 마음을 써주실 것을 대통령께 좀 꼭 좀 보고 드려주시고. 네. 사실 달라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9개 쟁점이 남아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던데 말이죠. 네.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는 12월 2일이 되면 정부가 낸 예산안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렇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상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원안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그 원안을 가지고 바로 표결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12월 2일이라고 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 상정된 상태로 계속 가겠죠. 여야 간이 이제 타협을 하면서. 국회에서 지금 정부 예산안을 두고 표대결을 한 적은 없습니다. 표대결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여야가 어쨌든 타협을 해서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야가 계속 타협을 해왔는데 아직 최종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고요. 지금 8+1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예산안 가운데 8가지 안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공무원 증언안이랄지 그다음에 법인세 개정 문제랄지 아니면 최저임금 보전안이랄지 이렇게 8개 안에다가 누리 예산 포함해가지고 지금 9개 예산을 두고 각 당의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각각 모여서 지금 오늘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자 회담에서 이걸 이제 2+2+2 회담이라고 이제 이름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12월 2일 날 이전까지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시한 내에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공무원 증원 같은 예산은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한 5,300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예산안은 한 3조 원 정도인데 여당으로서는 이것만큼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고 받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여당도 물러날 것은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여야 원내 대표들 그리고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 또 각 정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들 정말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약속했던 예산안 처리 시한안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정치력, 협상력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원내대표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 자리에 갔는데 홍준표 대표 청년들에게 헤어지기 전에 나 이 말은 꼭 해야겠다면서 길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한테 마지막에 발정제 이야기는 내가 꼭 하고 가요. 그게 애수상대 애들이 종암동에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앞에 있었어요. 그 상대 나온 애 중에 다니는 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던 여자가 이제 내 미팅을 가는 거야. 근데 저끼리 앉아가지고 이 여자를 한번 건드려야 되겠는데 그때 표현으로 18살 때야. 그래 저끼리 해가지고 돼지 발정제를 암돼지 발정제가 아니고 수돼지 발정제야.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안 통하지. 그 형법으로 보면 불능범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때 아침에 알았던 거야. 그걸 이제 내 책에 썼다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큰 범죄였더라. 검사되고 나니까. 그걸 썼는데 그 못된 놈 한 놈이 그걸 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강간미수범이나 생겼냐 이거 막 방송에 나왔거든. 아이고 내가 못된 놈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럼 내가 그거 앉아서 방법이 없지. 12년 전에 내 18살 때 하숙집에 있었던 다른 애들 이야기를 왜 나한테 덮으시오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나를 방송에 나와서 곧 못된 놈이라고. 그거 일일이 해명하려고 하다가는 말려들어요. 그럼 떠들어라.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책에 썼던 저 내용이 상당히 오래 가슴에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도 아니고 남이 한 말을 자기는 옮겼었을 뿐인데 마치 이제 자기가 그 당시에 뭐 그런 일종의 예비 범죄 행위죠. 이제 그런 거를 한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저 말을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근데 저 얘기가 물론 뭐 자신은 자서전에 에피소드 형식으로 쓰기 위해서 뭐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보는 사람들의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뭐 강간 모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꼭 정치인의 자서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눈높이가 현재 맞지 않다라는 건데 본인이 자꾸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해명하는 것도 뭐 그다지 보기에는 꽤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해명하는 도중에 못된 놈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유까지 나왔어요. 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두 사람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유승민 바른정당 당시 대선 후보. 대선 예. 후보가 이제 토론에 나와서 저 부분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 부분 관련해서 몇 차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 옆에 있는 저기 여학생 표정이 지금 뭘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다른 얘기 때문에 웃는 모습인데 막상 저 해명할 때 보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역력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다시는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가담했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와서 저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뭐 사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가 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시골에서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다 좌파다. 그리고 좌파 코드 성향을 띠지 않은 영화는 천만 관객을 모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개량 한복 입으신 분들 다 좌파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보수가 위기입니다. 보수 위기고 이제 보수 위기의 구원투수로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0점 조준을 좀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는 게 아마 저 행사도 이제 당에서 마련한 행사 갖고 2030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이제 언론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데 2030과 보수야당의 대표의 대화에서 우리가 오늘 소팅한 게 이제 과거 자서전의 대지 발정제 부분인데 굳이 이제 당대표가 그 얘기를 해명하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2030이 처한 지금 겨울 추위가 시작됐고 지금 20대들은 취업 된설입니다. 올해 특히. 취업이 안 돼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고 취업 재수 삼수가 그냥 상식화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어른이고 당대표가 저 얘기를 다시 꺼내서 해명하듯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가 임종석 전대회 얘기했듯이 좌파 문제에 대한 프레임 자체도 0점 조준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낙태 문제라든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의 시각 차이 현안이 얼마든지 지금 집권 세력과 보수 진영이 각을 세울 수 있는 이슈들이 살아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슈를 보수적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하고 이것과 좀 다른 메뉴들을 국민한테 제시하면서 거기서 변별력을 갖고 국민들이 보수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과거 전대회였기 때문에 당신 정부가 아니냐. 개량 한복 입고 있으면 좌파다. 이런 형식의 어떤 소위 진라전 논쟁이 보수가 다시 부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확실히 하여튼 홍준표 대표가 뭔가 이 조준점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은 듭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덕수궁이나 뭐 경복궁 이런 데서 한복 입고 사진 많이 찍고 SNS에 많이 올립니다. 뭐 전주 한옥마을 가면은 뭐 네. 그게 하나의 유행이죠. 근데 그 한복의 90% 이상이 개량 한복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사고가 여전히 80년대, 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일부 운동권이 한복을 개량화해서 입었는데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복의 개량화는 지금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시대에 맞춰서 지금의 10대, 20대들이 덕수궁, 경복궁 이런 전주 한옥마을 이런
이런 데서 개량된 한복을 입고 지금 90% 이상이 개량된 한복이거든요. 그걸 입고 있는 그런 10대 학생들이 좌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현실 인식과 이 홍준표 대표의 의식이 괴리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참 시대를 SNS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개량 한복 입고 찍는 학생들은 한 번도 못 보셨는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 청년들과 만난 자리의 제목이 더 경청 간담회였습니다. 경청하는 간담회였고요. 아무 말 대잔치는 박 교수님이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계시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데. 하도 신종 언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청년들과 말을 어떤 제목을 갖다가 저렇게 붙인다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일부 학생들과 일부 청년들과 아무 말이라 우리 한번 다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SNS의 공간도 그렇고 또 청년들과의 소통도 그렇고 정말로 청년들 그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하는 자리가 돼야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자꾸 이제 언론에 노출시키는 게 정말 그 아무 말이 본인이 듣고 싶은 아무 말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정말 그 학생들이 하는 그 아무 말을 좀 듣는 공간으로 좀 가셨으면 SNS도 그런 걸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개량 한복 입은 학생들 사진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와 청년들의 만남에서 나왔던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상당히 중요한 소식인 것 같고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청와대 비서진들이 80년대 학생 운동권으로만 채워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국회 정보위에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고강도 개혁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닐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핵심은 이제 국정원의 이름을 일단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도 또 바꾸는 겁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은 해외안보정보원이었었죠. 이렇게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해외라고 하면은 거기서 마치 북한이 제외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외라고 하는 말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형식이고요. 내용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공수사권, 쉽게 말하면 국정원이 대테러 문제랄지 대북한, 대공 요거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 수사권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다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 관련한 정보 수집 행위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보안 정보라고 그래서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상대로 해서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수집한 활동이 국정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정원이 국회에다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내지는 폐지,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름 바꾸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요. 그러면 주요 정당들은 이 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매불망 기다려온 국정원 개혁의 물꼬가 마침내 트인 것입니다.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 평가합니다. 이제 좌파 정권이 이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안보를 포기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대단히 앞섭니다. 간첩수사는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 북한에 대한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엄중하게 다뤄나갈 것입니다. 최근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제출한 대공수사권 이관 내지 폐지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입니다.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봅니다. 정말 손은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듯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을, 테러범은 누가 잡겠습니까? 이 국정원의 문제는 정치개혁과 부패의 문제였는데 엉뚱하게도 대공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 이런
이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정원을 왜 두느냐, 국정원이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안 그리고 여야 정당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박성원 박사님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 얘기에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국내 사찰 문제, 뭐 국내 정치 댓글 달기, 정치 개입 문제가 본질이었고 또 두 번째는 특활비가 전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정치 파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첩 잡는다든지 정보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다음에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서 TF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질입니다, 현재.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대공수사권 이관호건 폐지를 하겠다라고 국정원 스스로가 자기 개혁안으로 지금 내놨는데 저는 이건 사실은 국정원이 굉장히 보도의 정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리우드 액션에 가깝다라고 보는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유승민 대표 얘기하듯이 대공수사권을 이관 내지 폐지만 하고 단순 뭐 그냥 정보만 하겠다면 국정원이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정원 스스로가 우리 존재가 없어져도 좋습니다는 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정원이 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사면 초과에 몰린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 개혁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던져놓으면 이게 국회에서 갑론을박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오히려 자기 개혁의 어떤 진정성을 좀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놨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뭐 졸속으로 민간 TF팀이 들어가서 국정원 서버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겠다. 이런 형태로 결론 내리기에는 국가정보원의 어떤 그 위상과 국가 내의 어떤 그 존재 가치로 봤을 때는 이 졸속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특활비 문제나 국내 정치 사찰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는 방안이 뭔가로 논의가 일단 모아져야지 갑자기 느닷없이 대공수사권을 이전 혹은 폐지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도 좀 느닷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 문제라든지 국정원 문제가 물타기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못한 그 자가 개혁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창원 교수님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또 집권 이후에도 국정원 개혁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고 난 다음에 박창원 교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형 CIA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성결 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네, 국가 권력기관의 적폐 청산, 그 핵심에 국정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은 이런 것 같은데요. 국정원 개혁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다루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당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뭐 아예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또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뭐 사회적 변화에 잘 발맞추고 있고 진일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국정원이 사실은 대공, 방첩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댓글을 단 뭐 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 댓글 한 그 부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첩 조작 사건들도 보면은 제가 간첩을 잡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간첩 조작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 조작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국정원 법에는 이 법의 해석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여지들의 이 문구가 소위 대공수사권이나 이런 데에 그 문구들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12년 댓글 사건도 그렇고 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고 나왔을 때 셀프 개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셀프 개혁.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할 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또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갖다가 또 정치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해석의 여지를 갖다가 아예 남기지 말고 미국의 CIA처럼 간첩을 잡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보를 갖다가 당연히 국정원이 수집을 하지만 그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경찰청의 소위 그 보안부서로 넘겨서 수사를 진행하는 이런 어떤 대공수사권의 조정을 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이나 또는 간첩 조작하는 이런 일들에는 좀 다시는 이번 이게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일부 좀 우려가 있더라도 확실히 좀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지 정치 개입 또는 뭐 간첩 조작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는 여건은 이번 정부에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만 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 국정원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CIA는 순수 정보 수집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보와 수사 기능을 분리한다는 것이 꼭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세계적인 어떤 추세하고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961년에 김종필 씨가 당시 이제 처음 중앙정보를 만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과 그다음에 수사권을 동시에 갖되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두려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후임 부장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요. 다만 저는 문제는 이게 이제 대공수사권을 이관 내지 폐지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플랜이 없어요. 물론 이건 국정원이 이제 자기 개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천주교 카톨릭 교구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천주교 주교회의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저희가? 저기가 이제 수원이에요. 수원 교구청인데요. 거기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분이 이용훈 주교입니다. 이용훈 주교가 한국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이른바 이제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천주교 입장을 정하고 논의한 곳이 이제 저쪽이기 때문에 서울 명동성당이 아니고 수원까지 찾아간 거죠. 예, 조국 민정수석이 천주교 수원교구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 낙태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이야기가 가톨릭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낙태죄 폐지에 관한 서명이 23만 명이 넘게 서명이 되자 조국 민정수석이 입장을 밝혔었는데 당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던 조국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청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저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임신 중절에 대해서도 교황께서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황의 발언은 저게 아니고 임신 중절에 대한 균형점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낙태로 인해서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보다 자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황 발언의 원문이에요. 그런데 마치 조국 수석의 말은
임신 중절에 대해서 교황이 상당히 어떤 그 이전의 입장과는 달라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프란스 교황은 낙태는 죄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라고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은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죠. 그 발언에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수원까지 찾아가서 사죄를 하는 이런. 조국 민정수석이 아마 인용한 기사가 이 기사 같습니다. 아이리시 타임즈.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교회 안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길 원하며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고 동성애자, 이혼한 사람들, 낙태를 한 여성들에 대한 비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낙태죄와 관련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은 좀 오독의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가톨릭계에서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명 국민 서명운동에도 착수를 했거든요. 저도 조국 수석이 그 페이스북 동영상을 보고 조 수석이 실수했다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가톨릭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나 각국 선진국 그 큰 선거를 보면 이 낙태죄 문제가 항상 진보 보수 간에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보수 진영 가운데 특히 개신교계, 가톨릭교계가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부분이 이 낙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나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청원 사이트에 20만 명 이상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문제는 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좀 더 세월이 더 지나야 되는 것이고 국민적인 공론 형성 과정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숙성돼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뭐 20만 명이 이제 청원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입장인데 상당히 어려운 이게 일반 문제를 산수에 비교한다면 이 낙태 문제는 거의 미적분 수준의 난해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좀 조급하게 이 문제를 드리블 하려다가는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좀 숙려하는 또 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도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정치 문제와 달리 이 문제를 급하게 받았다가는 이런 유의 실수들이 커질 것이고 특히 정치는 한국 사회가 정치가 많이 뭐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이는 것인데 사회적 갈등보다 더 큰 것은 종교적 갈등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낙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가톨릭의 반발을 반면교사로 삼아 청와대가 좀 여유를 갖고 좀 이렇게 멀리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청와대 입장이요. 국민청원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진보 측에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실망을 낼 만큼 낙태 이제 처벌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독을 해가지고 인용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낙태 문제라는 게 진보와 이 보수 간의 첨예한 갈등 지점이거든요. 또 청와대가 무슨 무소불위의 초원법 기구도 아니고 청와대가 반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국 수석이 이번에 우리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남성들은 그 책임에서 다 빠지고 모든 걸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현황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의식도 좀 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교황의 이야기도 가톨릭의 근본적인 인식과 현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제 꼭 낙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소위 진보냐 보수냐 이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장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좀 갑론을박도 해보고 또 사회의 변화에 맞춰 변해가려는 모습을 보인 거고 저는 이번에 국민청원도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용이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주 적절한 묘수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 토론에 붙인다라고 하는 묘수를 냈고 앞으로도 사회 갈등은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천주교 측에서는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를 공론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관련한 헌법 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이 들어오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는
관련해서 임신중절에 관한 위헌 없는 심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4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관련 청원이나 헌법소원 또 위헌 없는 심판이 들어왔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관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